네, 매주 화요일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 비상한 정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비 오는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자, 이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참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 외양상으로는 상당히 모양새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상회담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을까? 오.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한미 동맹이 강화된 것 같은 경우는 평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부적 측면에서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받아와야 될 걸 생각을 하면 저희가 44조 원의 미국에 투자를 했거든요. 네. 우리가 받아온 게 55만 명분의 우리 군의 백신 위에는 받아온 게 없잖아요. 일본은 빈손으로 갔어요. 네. 1억 분의 파이자 백신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의 페이스에 말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거기서 두 가지로 좀 잠깐 그럼 보충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째,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백신 협력이라는 걸 통해서 대한 투자나 연구 협력 이런 어떤 그 패키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평가를 안 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 우리나라의 제약회사의 수준들이 위탁 생산을 하거나 라이센스 생산할 때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지요. 네. 시설이 좋습니다. 이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삼성바이오라든지 여러 기타 기업들의 SK, 생산 네. 설비가 좋기 때문에 또 이미 다른 부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한테 위탁 생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기술 이전이라든지 예. 우리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터치가 안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도 이제 그 일본의 경우 이제 이렇게 본 말씀하셨는데, 그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팩트 체크가 일본 여러 언론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건 이제 구두상 얘기였고 실제 계약은 5천만 회분이었고 5천만 회분이었다는 게 이제 팩트 체크가 된 거니까 그건 좀 정확히 좀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우리 정부도 4천만 회분을 계약을 했다라는 사실도 함께 있고요.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이건 발표된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네. 그 잠깐 언급이 됐는데 나중에 일본 장관이 공식적으로 5월 중순에 밝힌 걸로는 이렇게 분이 아니라 5천만 회분이라고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가장 그 중요했던 부분이 백신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기술 동맹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배터리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투자를 해주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강하게 요구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여기서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 대미 투자 44조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미 투자를 안 했으면 그게 전부 다 국내 투자가 되는 물량이었을까요? 국내 투자도 가능하지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러나 미국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 간 부분이 있는데 또 예. 미국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국가 간에 서로 주고받는 패키지 딜이 돼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튼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국군 장병 55만 명분 백신 지원을 원조라고 표현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거에 감업해야 되냐 이런 어떤 그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박진 의원하고 최영두 의원이 미국의 백신을 좀 달라 해서 우리가 사절단을 파견을 했었지요. 예. 그 조야에 만나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했고 특히 한미 동맹적 측면에서 군은 서로 이 호환적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쪽에서 굉장히 주목도 있게 들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박진 최형도 의원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군 장병에 대해서는 백신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냈다.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예. 또 우리의 설비나 예. 이러한 산업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얘기를 했고 미국이 상당히 싱크탱크라든지 조야에서 우리 당의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또 체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신 연구 협력 빼고 그런 거 국군 장병 55만 명도 그러면 그 두 의원이
미국 가서 이야기가 확실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래도 여야를 뛰어넘어서 음. 이런 의견들을 냈던 것들이 상당히 저는 모양새가 좋았고 예. 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국익적 측면에서 함께 반영된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안보 분야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뭐 그 대만 해협, 그다음 쿼드 이런 게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중국 쪽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건? 이번에 가장 대통령 방미 중에서 높이 평가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모든 국제 관계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주권국의 의사 결정 과정인데 뭐 중국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만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위가 높은 건 아니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냐면 판문점 선언 있지 않습니까? 국회 비준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검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판문점 선언을 누가 깼지요? 북이 먼저 깼습니다. 남북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 사무소 같은 경우 폭발을 누가 했지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대한민국 공무원이잖아요. 국가의 공무원입니다. 이분을 피격을 했거든요. 누가 했지요? 이런 거 사과나 어떤 조치도 없이 우리가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파기 상태인데 무슨 비준이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거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고요. 북한의 의지를 이미 다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통일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이사 조치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의미를 잃었던 이제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그런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오이사 조치는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오이사 조치하고 판문점 선언하고 대비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 아마 이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 인식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 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북미 간 대화와 남북 간의 대화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오이사 조치야 옛날 박광자 사건에 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정부가 한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한 거잖아요. 북이. 그렇잖아요. 판문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남북 예. 연락 사무소 폭파라든지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피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 사과라든지 어떤 진정성 하나도 보지 않고 국회가 이것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비준이 필요하다면 그건 그러니까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르는 선언에 대한 상대의 존중의 의지가 확인이 돼야 국회도 비준을 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는데 저희가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당내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당대표 경선은 상당히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흥행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준석 돌풍인데 의원님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이준석 돌풍이 불 거라고? 사실 국민들께서 이 역동성을 불어넣어서 예. 이 정권의 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이 시각으로 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네. 이 정권을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는 이미 서울시장에 선거할 때 아마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젊은 초선들과 또 젊은 세대들이 나와가지고 일으키는 바람이 좀 세 보여요. 예. 그래서 새로운 그 역동성과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신예 돌풍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김웅 의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김은혜 의원도 있는데 왜 이준석 전 최고일까? 혹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아무래도 언론 주목도가 높고요. 그게 크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의 조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어떤 유권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서 신예 이제 딱 꽂히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노출도가 높은 사람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러한 그 대표를 뽑는 이런 네. 정치적인 이벤트에서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의원님께서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차기 당대표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 경험, 통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준석 전 최고 여기에 부합된다고 평가하십니까? 전에 이제 말씀드릴 때에 그 우리가 대선 구도에 맞춰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선 구도에 맞췄던 것이 이번 당대표에서는 신구의 대결로 또 이게 좀 프레임이 좀 변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전환된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주목도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이 그 대선 구도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볼 때 새로운 역동성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동성은 민심에서의 역동성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심에서 역동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는 사실은 그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당심하고 민심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당심과 민심이 대개 조금씩은 차이가 몇 퍼센트는 날 수 있는데 큰 추세선에서는 비교적 정비례를 한다. 제 경험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당심은 민심을 따라가더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개 그렇게 봐야 되고요. 예. 또 당원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넓기 때문에 골고루 퍼져 있고 그래서 네. 그게 큰 괴리를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죠.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원에서 지금 영남권 당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요? 그게 혹시 변수가 될 예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일정 부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같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이준석 돌풍이 지속되느냐 마느냐가 지금 최대의 관심사인데 결국은 그것의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분수령은 컷오프 단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컷오프를 좀 지나 보면 그 또 다른 주자들을 놓고 국민이나 당원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어떤 것도 속단할 수는 없는데 예. 앞으로 대권 구도를 놓고 예. 또 어떤 분이 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 새로운 세대에 대한 출연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컷오프를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영입이니 뭐 다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영입이니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저는 건너뛰겠고요. 오늘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계속 견제구를 날리거나 내지 더 나아가서 저격을 하고 있던데 이 현상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분석을 하세요? 뭐 대권을 향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견제구다. 예, 저는 뭐 그 견제구 충분히 날릴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 그 윤석열 총장뿐만이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 장성민 전 이사장, 국정상황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 또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는지 어떤 게 국가를 위하는 건지 개인적 사심을 내려놓으시고 개인적 생각을 좀 뒤로 하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이제 건너뛰려고 했는데 자꾸 그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질문드릴게요. 김동연, 최재형 그 두 분 혹시 의사 간접적으로도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는 그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의사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그냥 추정 말고 접촉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접촉 우리 당에 계신 분들하고 만났다는 얘기 제가 듣고요. 그래요? 또 그런 의중을 뭐 무언이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예. 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참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품격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어쨌든 아무런 의사 표시는 없으시지만 네. 국가가 상당히 망가져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 개인적 삶보다는 공익 또 국익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주십사는 말씀을 근데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제 전이 붙었으니까 전직이니까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최재형 원장은 현직 감사원장 아닙니까? 그다음에 감사원이라고는 조직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감사원이라는 조직을 이끄는 수장을 두고 출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감사원의 어떤 역할에 일정하게 그러니까 그 지정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죠. 이제 네. 남아 있는 임기가 내년 1월 1일이 임기의 마지막 일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뭐 연말 들어가고 하면 다 이제 끝나셔 가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큰 무슨 일이 있겠으면 이제 마무리 단계일 텐데 또 개인적 삶을 사는 게 과연
그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건지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요것만 그러면 보충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건데 그런데 이제 경선에 참여하려면 임기를 다 안 채우고 중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냐라는 얘기죠. 아니 뭐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그런 거에 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그러면요 그동안 국가에서 혜택을 입은 거에 대한 보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보훈이다 국가에 대한. 이제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성일정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